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회계원리를 강의를 맡게 된 안홍복 교수입니다. 회계원리는 회계학 전공에서 가장 기초되는 과목으로서 일반적으로는 회계학 전공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게 되는 기본 과목입니다. 본 과목은 회계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해야 되며 이 회계원리라는 과목을 통해서 회계학이 어떠한 학문인지 이해가 바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와 목표입니다. 목차는 먼저 회계와 회계정보, 또 회계정보의 역할,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그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회계의 다양한 세부 영역,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차를 통해서 우리는 회계가 어떠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으며 회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회계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 회계학 전공에서 세부 과목으로는 어떠한 과목들이 존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회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바로 자본주의 또는 자본에 의해서 경제가 운영되는 그러한 주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자본주의 안에는 이런 자본주의를 운영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기업, 가게, 정부 이러한 조직들이 바로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기업 같은 입장에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죠. 가계와 정부. 그리고 가계와 정부는 당연히 노동과 또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해서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을 돕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주체, 이 생산 주체와 소비 주체 간에는 다양한 어떤 의사결정 문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회계는 기업, 가계, 정부의 중요한 어떤 상호 간의 의사결정 문제를 도와주는 그러한 정보 제공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회계의 어떤 정의를 회계 정보 또는 기업 또는 가계 정부의 의사결정자들이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회계의 정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기업 안에는 수많은 그 기업을 구성하는 어떤 주체들 또는 어떤 구성원들이 존재하죠. 그런 구성원들로 본다면 첫 번째가 기업 내부적으로 기업 내부에 있는 경영자나 종업원 이러한 구성원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외부적으로 본다면 바로 기업의 어떤 자원을 즉 자본을 대는 투자자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이 자본을 지었기 때문에 바로 기업의 소유주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기업이 투자자만 갖고는 자본의 어떤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차입을 통해서 또 자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외부의 차입의 주 원천인 자들을 우리는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묶어서 우리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자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려고 했을 때 아무런 어떤 정보 없이 막연한 감정이나 또는 상황 논리에 따라서 자본을 제공했을 때 자신의 소중한 자본, 즉 자원이 소실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즉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항상 투자자 또는 잠재적 어떤 주식 투자자 또는 자본 제공자 또는 은행, 채권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채권자가 은행이겠죠. 은행, 이런 주체들은 당연히 기업의 다양한 경제적 활동, 즉 기업의 수익성이라든지 또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정성이라든지 앞으로 기업이 성장할 것인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고 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 됐을 때 이런 기업의 미래와 관계되어 있는 수익, 안정, 성장성에 관한 그런 정보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그것이 회계 정보라는 거죠. 즉 회계에서 제공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바로 회계 목적이나 또는 회계를 여러분이 학습했을 때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 이 학문의 지식을 어디에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러한 질문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체계적인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그 경제적 활동에서 다양한 어떤 정보를 생산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자, 즉 앞에서 살펴봤던 투자자나 채권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 또는 그러한 어떤 학문적 체계를 회계라고 지칭합니다. 따라서 회계는 정보, 의사결정, 기업 이러한 키워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거의 회계의 어떤 정의는 단순하게 어떤 사건이나 기업의 어떤 거래 내용을 기록, 요약 또는 그런 어떤 기술, 적는 기술을 지칭했지만 현대적 회계의 어떤 정의나 목적은 그보다는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현대 회계의 어떤 목적은 정보 이용자, 즉 또 다른 말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이 의사결정 시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정보를 생산하는 그러한 모든 체계적인 과정을 회계다.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는 자본주의 사회 또는 기업과 관계된 미시적으로 보면 기업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의사결정에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합리적이거나 최선의 어떤 의사결정의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복식북이라는 어떤 기록 방식 또는 정보 제공 방식입니다. 기업에서 복잡하게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사건을 서사적으로 또는 일기식으로 또는 이 역사를 서술한 같이 아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학적으로 기술해 갖고는 도저히 기업의 의사결정 시 정보로 이용할 수 없겠죠. 정보라는 것은 함축돼야 되고 요약돼야 되고 핵심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핵심적이고 요약적이고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기업의 경제적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을 복식북이, 더블 엔트리 북키핑이라는 그런 원어적 표현으로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복식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회계학을 조금 공부한 친구들이나 또는 회계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회계가 뭐냐고 물어보면 차변, 대변 또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뭔가를 이렇게 적어서 복잡하게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차변, 대변 또는 뭔가를 이중적으로 적고 또 기업의 어떤 경제적 사건을 어떤 특수한 용어를 통해서 적고 그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 말하는 바로 복식북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북이를 통해서 우리가 회계 정보를 만든다는 것이 회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회계의 또 다른 특징으로 본다면 회계는 정보이며 또한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고 또한 기업의 대부분의 어떤 회의나 또는 기업의 어떤 경제적 어떤 상황을 표현할 때 이 회계 용어, 즉 회계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기업의 랭귀지 오브 비즈니스에서 기업 언어라는 그런 표현도 가끔 쓰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경제적 활동은 크게 세 분류로, 세 범주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범주가 영업활동 영역이고 두 번째가 투자활동, 세 번째가 재무활동입니다. 영업활동이란 것은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원재료를 구입해서 생산하고 그런 생산품들을 완성시키고 그것을 판매활동을 통해서 판매하고 그리고 외상 대금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그러한 사이클을 전부 합쳐서 Operating Activity, 즉 영업활동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조기업은 이 영업활동이 바로 주 활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활동, 즉 인베스팅 활동은 바로 기업이 이러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즉 공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자산 같은 것들이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어떤 자산들을 구성하고 구축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전부 투자활동이라고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영업이든 투자든 사전적으로 자원, 즉 자본,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러한 어떤 활동들을 정부 기업에서는 재무활동이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유상증자, 주식을 찍어서 신규 주주를 모집해서 그 주주들이 불입하는 돈으로 공장을 짓는다, 투자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이 유상증자가 법률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을 이용해서 이렇게 차입 또는 이렇게 대출을 받는 그런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한 어떤 재무활동,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신용도를 담보로 해서 국가가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짓듯이 기업이 일반 대중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회사채 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거나 뭐 이러한 활동을 총칭해서 재무활동, Financing Activity라고 지칭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활동은 모든 기업의 필수 불가결한 활동으로서 매일, 매달, 1년 내도록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수많은 중요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우리 회계가 바로 관심 갖는 대상이 되고, 그러한 사건들을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즉 정보로 재생산해내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나 논리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계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와 기업은 불가결한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보통 회계가 비영리, 즉 학교라든지 정부라든지 또는 병원에서도 충분히 이용되는 그러한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계 원리를 강의하거나 또는 회계학 전공에서는 바로 경제 주체 중에 기업을 보편적인 어떤 조직 대상으로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또는 경제 주체 중에 가장 큰 사이즈 또는 가장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관점에서 수익 창출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그러한 조직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학은 가장 대표적으로 회계가 필요하고 또 회계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 대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 과목에서도 보통 기업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회계를 같이 배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공된 슬라이드에서 기업이 무엇인지, 또 기업은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기업은 궁극적으로 생산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주주, 종업원 또는 기타 등등의 어떤 기업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성, LG, 현대, 그런 게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그러한 기업들이 전부 다 그러한 어떤 목표를 갖고 수행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구성하는 어떤 구성원들을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소유주, 즉 주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주주와 또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그리고 그 기업의 생산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관리자 또는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기업의 유형은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개인이 모든 자원을 조달하는 개인기업부터 다수의 어떤 주주들의 자본을 통해서 기업이 운영되는 주식회사까지, 그렇게 기업의 소유주가 1인인지 다수인지에 따라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명회사니 합자회사니 유한회사니 이러한 회사의 어떤 의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업회사라고, 즉 동업, 누구와 같이 명의를 동업하거나 자본을 동업해서 같이 책임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 형태를 보통 한명이니 합자니 유한이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한명 합작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회사는 주주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한회사나 합작회사, 한명회사는 이 기업 소유주의 제한이 있습니다. 2명 이상에서 50명 이하로. 그러나 주식회사는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삼성의 주식을 갖고 있는 모든 주주는 삼성의 소유주입니다. 그럼 삼성의 주식이 발행된 주식 수만큼, 수백만 주만큼 극단적으로 주주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게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의 자본을 조달하는 데 참여하고 주주가 될 수 있고, 또 그 주주 중에 가장 소유권이 많은, 즉 주식이 많은 자가 경영에 참여해서 경영자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기업을 주식회사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삼성, LG, 현대 또는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은행 뭐 그런 회사들이 바로 대표적인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이냐? 바로 회사 이름 앞에 주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입니다. 바로 스톡입니다. 바로 이 주식이 무엇이냐? 바로 그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기업의 소유주, 즉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란 것이 언제든지 본인이 의사에 따라서 양도가 가능합니다. 바로 주식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 수만큼 그 기업의 책임, 즉 위험을 부담합니다. 한 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 한 주의 주식만큼의 책임, 그러나 100주, 1000주, 만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대주주라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주식 수만큼 그 기업의 책임을 지고 또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식이며 그 주식은 의결권이며 소유권이며 바로 또 그 기업의 어떤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주주라고 부르고 주주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대주주니 또는 소유주주니 또는 소액주주니 뭐 그런 표현을 많습니다. 바로 주식 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갖고 있는 주주를 우리는 대주주, 또 적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를 우리는 소액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주들이 갖고 있는 권리는 바로 의결권입니다. 기업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수만큼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모든 사람이 한 표죠. 성인이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한 표입니다. 그러나 주식에서는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표가 맞지만 두 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 두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식 수만큼 자신의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연말에 당기 순이익, 기업이 낸 이익 중에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또 특징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회계 정보가 무엇이냐 또는 회계가 무엇이냐,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는 기업의 경제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어떤 의미이며 목적이며 롤, 즉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취업 시전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다고 저에게 가끔 문의 또는 상담을 받습니다. 그때는 저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회계 정보를 보라고. 바로 그 기업의 어떤 경제적 사건을 요약하고 집약하고 또 잘 분류해서 조그마한 작은 회계 지식만 있더라도 그 기업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계학입니다. 그럼 당연히 회계학 전공자들은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기업을 판단합니다. 바로 회계 정보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어떤 건강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어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압도 재고 또는 맥박도 확인하고 또는 여러 가지 피검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유무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으로 회계는 바로 기업의 어떤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기업은 바로 그 기업의 가치라는 게 존재합니다. 삼성은 삼성의 가치가 있고 현대는 현대의 가치가 있고 대구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은 그 중소기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치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업의 미래가 결정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가 높기 때문에. 따라서 이 회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또 회계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모든 사람이 그 기업에 대해서 다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정확하게 모든 상황에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후적으로 그 기업에 관한 판단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또는 판단하는 정보로서 바로 회계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문제나 어떤 의사결정 조정이 발생했을 때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회계는 바로 궁극적으로 제한된, 즉 희소자원, 모든 기업의 자원은 희소하죠. 지구만 하더라도 자원이 무궁무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쓰고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회계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하는 의사결정은 이 자원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크죠. 반대로 회계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은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 정보는 바로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해관계 조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희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역할론 때문에 바로 회계가 대학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또 회계학 전공이 존재하고 또 기업에서 회계 정보를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와 기업가치평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와 기업가치평가라는 것은 왜 관계가 있느냐? 기업가치평가는 모든 투자자나 즉 잠재적 투자자 또 주주들 또는 은행 채권자들은 우량 기업, 즉 기업의 가치가 계속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싶겠죠. 그렇지 않는 불량 기업, 즉 부도가 난다든지 도산했을 경우에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고 투자자는 자신의 어떤 투자 금액을 상실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래에 계속 수익을 내고 성장하는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을 원하고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어떤 그들의 욕구 또는 정보의 어떤 필요성을 바로 회계 정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회계의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 그러한 기업 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만든다고 이미 우리가 천명을 했고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회계의 메커니즘 또는 프로세스, 회계의 논리가 기업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들려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기업 가치 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여러분들이 습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의 어떤 효율적 자원 배분 문제를 시장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어떤 만남, 즉 가격을 통해서 모든 어떤 재화의 또는 어떤 물량의 흐름을 결정하죠. 그런데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기 위해서는 정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요자가 시장에 가서 바로 물건을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만 하더라도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하죠. 또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구할 때 단순하게 직장이 있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지 취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직장의 어떤 그 기업이 되겠죠. 그 기업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기업의 업종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여러분이 면밀히 분석하지 않습니까? 또 주식, 요새 대부분 지금 주식 시장이 과열됐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보통은 이 깜깜이, 즉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또는 성장성이라든지 뭐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수합병같이 기업이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된 인수합병은 바로 아시아나항공이죠. 그죠? 그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회계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로 왜? 이 회계 정보가 바로 그러한 기업의 경제적 상황에 관한 요약된 정보를 담고 있고 함축적이고 또 이런 어떤 필수적인 뭐 그러한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회계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시장에서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이런 시장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 문제이고, 그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고, 그러한 정보의 형태가 대부분 경제적 정보이고, 그리고 그런 경제적 정보에 가장 대부분 관계 있는 조직이 기업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회계학이다. 그래서 회계와 시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회계정보의 역할 중에는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어떤 그 목적이 또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왜 회계정보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 모든 주주와 또는 모든 은행이 삼성의 어떤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을 운영하는 경영진이 따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로 이 실제로 소액주주지만 삼성의 주식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삼성에 대출한 자, 그런 분들을 본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리해서 삼성을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을 경영진 또는 다른 말로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학문에서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 이런 분들을 경영자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주와 또는 채권자와 이 경영자 간에는 정보의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영의 의사결정을 한 사람과 사후적으로 또는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주 간의 이 갭이 여러가지 오해와 또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죠. 그러한 문제를 우리 학문적 차원에서는 대립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대립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이해관계자, 경영자와 일반 주주 또는 은행 간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일반인들의 갈등은 상식이나 윤리, 법률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기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그런 법률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바로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또는 시작점으로, 스타트 포인트로 회계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 정보는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 경영자가 본인을 대리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당연히 책임이 따르죠. 본인이 모든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의 가장 대주주인 분도 삼성의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주주들의 어떤 몫을 대리해서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고할 의무 또는 자신이 그 일반 주주의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르냐? 수탁 책임 보고 의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 일반 그 경영자들은 이런 수탁 책임 보고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계 정보를 이용합니다. 단순히 말로 내가 기업 경영을 잘했다 보다는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표, 이러한 어떤 회계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고서에 바로 정보, 즉 당기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작년보다 매출이 상승했다 또는 작년보다 이익을 많이 냈다, 그런 어떤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이 기업을 잘 수탁 경영했다, 즉 대리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주장할 때 회계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회계 정보는 바로 이해관계 조정에 큰 역할을 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대립 문제의 근본적인 발생 이유는 도덕적 해입니다. 본인이 모든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경영자에게 위임하다 보니까 그 위임받은 경영자가 도덕적으로 약간 해이해지거나 또는 도덕적인 결함이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바로 대립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또 대립 문제의 가장 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바로 기업을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과 수준, 일반 주주 또는 은행이 또는 여러분이 삼성이 갖고 있는 정보보다는 월등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여러 가지 대립 문제, 즉 상호 간의 갈등이라든지 의심 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립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감사죠. 그래서 매년 모든 기업은 감사를 받습니다. 공인회계사에게. 그 감사를 통해서 경영자가 위탁, 즉 수탁 책임을 잘 수행했는지, 기업을 잘 운영했는지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일단 감사를 받을 때 이 감사인이 바로 경영자의 대립 문제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또는 판단할 때 쓰는 정보가 바로 회계정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사인을 우리는 공인 회계사라고 부릅니다. 그때 회계가 들어가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영자에게 동기부여, 즉 성과 보수를 준다든지
주식 매입 선택권을 부여해줘서 스탁 옵션이죠. 그죠? 경영자가 좀 더 경영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채권자와 투자자가 갖고 있는 그 기업의 어떤 목적이 조금 다르죠. 그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는 대출, 즉 기업의 자본, 즉 자금을 대여해 준 자고, 투자자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이 이익이 발생하거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입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어두운 쪽 부도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났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이 받을 권리는 유지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기업이 자산이 있냐 없냐 문제는 사후적인 문제고, 당연히 자신이 돈을 대출해줬고 대여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자, 즉 주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영에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부실로 해서 부도가 났을 때 자신의 투자 자본을 한 푼도 뭐 1원도 돌려받을 수 없는 투자 금액 손실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대신에 채권자와 달리 자신의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죠. 모든 주주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크게 봐서 주총을 통하든 또는 대리인, 즉 경영자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인 주주와 채권자 간의 기업에 관한 어떤 입장이 이익이 났을 때와 또 기업 상황이 악화됐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 공통된 점은 있습니다. 채권자든 투자자든 모두 자신의 의사결정 시 또는 자신의 어떤 이익 증가 또는 기업 상황 악화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문제와 관계된 의사결정 시 회계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은 공통된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투자자와 채권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투자자와 채권자 이외에도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수없이 많죠. 소액주주 또는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 뭐 이런 이 관계자들이 전부 기업의 여러 이해를 엮여 있는, 또 기업과 운명을 또는 기업의 성장과 또는 기업의 위기시 가치 위기를 느끼게 되는 그런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해관계자도 당연히 기업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갈등 시 이런 이해관계자와 기업의 갈등 해결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회계정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은행에 어떤 근무하지 않더라도 기업과 관계된 일이 발생했을 때 회계정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다양한 만큼 그들의 회계정보에 대한 욕구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계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모든 정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회계가 사회적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법학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경제학이 할 수도 있고 또는 경영학 또는 사회학 또는 문학 또 공학, 그러다 보니까 회계가 이런 정보 이용자들의 욕구 중에 공통 분목, 최대한 이들의 공통된 욕구만을 갖고 회계 정보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가 모든 기업의 정보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회계 정보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가장 키워드는 경제적인, 기업의 경제와 관계가 있다면 회계 정보가 대부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이거나 인적이거나 또는 법률적이거나 또는 조직적이거나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회계정보는 그러한 정보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정보가 이용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있고 그렇지 않는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이러한 어떤 정보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우리는 목적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정보는 보통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과 관계된 의사결정을 할 때 목적 적합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회계 정보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 정보의 가장 중요한 생명인 신뢰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존재하는지를 외부 어떤 눈으로, 외부의 전문가 눈으로, 즉 회계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모든 기업이 받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 회계는 바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욕구와 회계의 어떤 속성, 정보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를 외부와 내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부 이해관계자는 것은 기업 내부에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자인데, 바로 그 기업의 구성원인 경영자와 또 종업원 또는 중간 관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끊임없이 기업과 관계된 의사결정을 하는 당연한 그런 주체들이죠. 경영자 같으면 신제품을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제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또는 중국과 같은 시장을 개발할 것인지, 국내 시장에 집중할 것인지, 그런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다양한 의사결정 시 역시 경제적 정보, 기업의 현재 상황, 경제적 상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경영자와 중간관리자, 종업원들은 회계 정보를 요구하고, 그런 기업 내부에서 이용하는 회계 정보를 우리 회계학 전공에서는 관리 회계 정보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기업의 어떤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들이 바로 외부 이해관계자입니다. 당연히 투자자, 정부 또는 채권자, 이러한 자들이 대부분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입니다. 물론 종업원은 내부, 외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내부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신규 또는 여러분같이 잠재적으로 그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기업이 현재 취업을 해서 여러분이 계속 다닐 수 있는, 즉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또는 재무구조는 안전한지, 그러한 측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바로 은행이라든지 또는 정부라든지 또는 잠재적 투자자, 이런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채권자, 기업의 자본을, 즉 자금을 대여한 자죠. 조직 형태나 기업 또는 산업 형태로 말씀드리면 은행, 뱅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은행들은 기업에 대출을 하고 이자 수익을 획득하는 그러한 어떤 영업을 통해서 유지가 되죠. 그러나 리스크도 있죠. 부실한 기업에 대출했을 경우에 원금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자인 은행은 끊임없이 이 기업의 유동성 또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자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장기 지급 능력과 같은 그러한 어떤 기업의 이 재무 또는 경제적 활동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능력에 관한 정보를 누가 만드느냐? 바로 회계에서 만들어지고 회계 정보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대부분 종사자들은 기업 회계, 즉 회계 원리라는 과목을 수강했거나 또는 스스로 학습했던 그런 어떤 지식을 반드시 갖고 있는 분들이라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은행원들은. 본 슬라이드의 내용은 대부분의 어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그 기업에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매우 다양하고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러한 정보 없이 의사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알고 싶은 대부분의 기업에 관한 정보들의 내용들이 회계학을 공부하는 순간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좀 더 낫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고객 입장에서 어떤 기업의 제품을 쓴다는 것은 그 제품을 구매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당연히 가격, 가격이 비싸다, 싸다는 다른 타 경쟁회사의 가격과 비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원가, 그 기업이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 즉 원가가 얼마인지도 중요한 어떤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어떤 원가라든지 가격 안에 있는 정보들이 대부분 회계 정보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계 정보를 통해서도 바로 소비자로서 좀 더 합리적이고 또는 나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소비자의 어떤 로 갈 수 있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회계정보를 만들다 보니까 외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만든 회계정보, 즉 정보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이 자신이 만든, 그 기업 스스로가 만든 정보가 과연 우리가 이용할 만한 수준, 즉 신뢰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신뢰성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확인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회계정보의 신뢰성만 확인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전문가를 우리는 공인회계사라고 부르고, 그들이 그런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행위를 회계감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학에서는 회계감사라는 것은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회계는 크게 보면은 공공재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공공재가 뭐냐? 여러분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 그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원이라든지 또는 숲 또는 공공도로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격 지불 없이 이용하는 공공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죠.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정보를 만드는 주체지만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가격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공재이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정보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모든 나라에서 이 회계 정보의 이용은 자유롭게 의지가 있거나 또는 회계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참고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바로 회계 정보를 여러분들이 원하면 금융감독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언제든지 모든 기업들의 회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이 들어가고 이 정보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바로 비용을 들어가는데 이 가격 지불이 없다 보니까 약간 생각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죠. 정보를 신뢰적으로 만들거나 또 성실하게 만들 의지가 약간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 발생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가 갖고 있는 공공성의 어떤 문제가 발생시키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외부의 눈으로, 전문가의 눈으로 확인해보는 회계감사 제도를 만들어 놨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회계정보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공공재가 갖고 있는 한계 또는 기업 입장에서 어떤 불편함 또는 어려운 점, 그런 점 때문에서 회계정보의 어떤 부실함 또는 신뢰성 없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회계정보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계기준과 회계감사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은 뭐냐? 기업이 회계정보를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기준입니다. 스탠다드, 룰이라는 거죠. 그럼 그 룰을 어겼을 때 기업에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가장 심각한 제재는 상장 폐지입니다. 즉 기업이 없어지는 거죠. 공중분해. 또 감사를 받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과 감사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또 기업이 회계 정보를 만들 때 좀 더 엄격한 어떤 프로세스 내에서 그런 정보를 좀 더 만들어지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계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회계 정보를 만들 때 모든 기업이 지켜야 될 룰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룰을 우리는 법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회계의 법률을 우리는 회계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법이라는 것은 조금 더 엄격하게 어떤 그 국회를 통해서 제정이 되다 보니까 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회계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회계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이 법원이라기보다는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그런 금융감독원에서 한국회계기준원에 위임을 해서 회계 기준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에게 어떤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라 부르진 않고 기준, 그러나 지켜야 될 룰이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이 만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외부의 전문가적 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회계감사라는 제도를 도입했고, 그런 회계감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우리는 공인회계사라고 부르고,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시험 단계를 거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인회계사들이 자신의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만든 회계정보가 회계기준, 즉 룰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룰대로 만들어진 정보이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믿고 신뢰성 있게 이용해도 무방하다, 그런 의견을 표명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 그러한 제도, 그러한 어떤 직업,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회계감사 오디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회계감사를 받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규모의 기업들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아주 규모가 작은 기업 같으면 그 회계감사 자체가 기업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회계정보도 기업이 비용을 들여서 만들고 생성하고, 또 회계감사도 기업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정보가 워낙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는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긴 만들어야 되고 생성하고 제공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의무가 있는 건 맞지만, 또 한편 그런 비용 부담이 명백하게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은 이런 비용 부담이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조금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으로 두고 있는 그런 소규모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감사의 초점은 바로 재무제표. 재무제표란 것은 앞으로 2주차, 2주차 이후부터 우리가 회계정보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정보를 담는 그릇, 또는 모든 회계정보를 볼 수 있는 그 장소, 그런 곳을 뭐라 부르냐?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기업의 다양한 경제적, 즉 재무란 말이 우리 회계학에서는 경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 다양한 기업의 경제적 정보, 제자가 다양할 제자입니다. 그런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는 표, 특히 우리 회계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 우리는 표, 테이블을 이용합니다. 인간이 정보를 이해할 때 가장 쉬운 게 바로 글자보다는 그림 또는 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계 정보를 제공할 때 바로 표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업의 경제적 정보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표, 그 재무제표를 바로 우리는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학기 마무리할 때 이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재무제표의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를 판단할 수 있고, 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개략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재무제표가 바로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데, 이 재무제표에 담겨있는 회계정보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경영자의 주장인지, 경영자의 사실적 주장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초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기업이 갖고 있는, 즉 재무제표에 보면 중요한 정보 내용들이 기업이 어떤 자산을 갖고 있고, 빚은 즉 부채는 얼마나 있고, 또 주주의 몫인 자본은 얼마가 있고, 또 1년 동안 영업 투자 재무활동을 통해서 수익은 얼마나 했고, 또 비용은 얼마 썼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재무제표입니다. 그럼 그 재무제표에 표현된 내용들이 다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허구인지 그걸 확인하고, 또 기업이 누락한 건 없는지 완전성, 그런 것들을 확인한 것이 바로 회계감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 결과로서 감사에는 자신의 감사 의견, 오피니언을 제공합니다. 이 보통 감사 의견은 크게 보면
적정, 한정, 의견 거절, 부적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좋은 의견은 적정이죠.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기업의 경제적 상황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맞더라.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중요한 경제적 사건이 다 담겨있다. 그래 되면 적정 의견이 냅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우면 한정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빠지면 의견 거절을 내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부적정 의견을 냅니다. 그럼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은 굉장히 네거티브, 기업 입장에서 불리하거나 또는 그 재무제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적정 의견은 어느 정도 회계 기준에 따라서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회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학문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자본주의에서 특히 기업이 자본주의의 중요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만드는 그런 전공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 내에서도 그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부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무회계, 관리회계입니다. 재무회계는 기업의 재무제표, 앞에서 살펴봤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런 기업의 중요한 회계 정보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어떤 논리나 지식이나 또는 기법, 그런 것들을 주로 가르쳐주는 그런 회계 영역을 파이낸스 어카운팅, 재무회계라고 부르고,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경영자가 필요한 정보 또는 중간관리자가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회계 정보를 만드는 그런 전공 또는 과목을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에서 관리회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바로 회계의 가장 대표적인 세부 양대 전공 과목이라 부릅니다. 이 회계원리 과목은 참고적으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양쪽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회계원리를 통해서 나중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이렇게 여러분이 갈리거나 또는 관리회계 또는 재무회계를 배울 때 대부분의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회계원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회계원리를 배우는 것이 바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배우는 시작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 다 공통점은 회계학 과목이거나 회계학 영역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 즉 소액주주라든지 또는 잠재적 투자자,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는 또는 그런 채권자 또는 정부, 뭐 이런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정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즉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대상 또는 목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관리회계는 내부용입니다. 경영자가 자신의 어떤 그 신규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신규 시장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경영 전략을 구상할 때 이용하는 그런 정보가 바로 내부, 즉 관리회계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과 목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 작성 기준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더 신뢰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이 존재합니다. 룰이 있다는 거죠. 회계 기준. 그러다 보니 엄격한 룰에 따라서 재무제표나 회계 정보를 만들고 또 기간 같은 것이 정해졌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들거나 6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그에 비해서 관리회계는 그런 룰이 없습니다. 경영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형식도 없고 룰도 없습니다. 그 기업에 가장 맞거나 그 기업의 경영자가 필요한 의사결정의 유형에 맞게 회계 정보를 만들어주거나 생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자유로움과 융통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회계는 기업마다 특색이 또는 특징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기업의 재무회계는 같은 룰, 회계 기준을 씁니다. 삼성전자는 대구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도 재무제표를 만들 때 쓸 때 룰은, 회계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그 룰 하나만 갖고 만들어지는데,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관리회계 시스템과 현대자동차의 관리회계 시스템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부 목적이 서로 업종도 다르고 또 경영자 스타일도 다르고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관리회계 또 다른 특징으로서는 뭐 시기적인 내용 또는 정보 속성이 또 좀 다르죠. 그죠? 외부용인 재무회계는 아무래도 신뢰성이 조금 초점하죠. 외부 이용자들이 믿고 써야 되니까.
그에 비해서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이죠. 경영자가 필요한 의사결정에 맞으면 그 정보가 가장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경영자들이 대부분의 미래 예측을 위해서 미래 어떤 경영의 불확실성 때문에 회계 정보를 이용하다 보니까 미래 예측 지향적이고 또 이 재무회계는 과거 지향적이죠. 작년에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 그걸 판단해서 뭐 투자가 또는 대출이 이루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의 어떤 시점도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회계학 영역 중에 중요한 영역이 바로 세무회계입니다. 바로 기업이나 개인이나 모두 경제활동의 어떤 일정한 소득을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즉 기업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법인은 모든 기업은 이 법원에 그 기업의 어떤 존재 가치나 그 기업의 구성에 관해서 등기라는 걸, 즉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이 법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서는 기업을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또 세금이 법률적으로 즉 세법에 따라 내다 보니까 법인세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내는 세금 이 말이나 법인세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막 낼 수는 없죠. 개인도 자신의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내듯이 기업에서도 각 사업년도 소득, 1년간 기업이 발생시킨 소득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 소득이라는 것이 바로 당기순이익, 우리 회계학으로 이야기하면 기업이 총 번 수익에서 기업이 나간 비용을 빼고 남은 즉 당기순이익, 그 당기순이익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도 이 회계학은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무와 즉 세금과 회계가 같이 이용돼서 배우는 과목이 바로 세무회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계학 전공에서는 2학년 1학기라는 그 학기부터 세무회계 과목이 시작된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정이라는 내용은 여기서는 깊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앞에 나왔던 세무회계가 세법과 회계가 접목되는 융합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융합, 회계학적 관점과 세법의 관점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조정을 우리가 세무조정이다 그렇게 부른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회계의 세부 영역으로서는 회계감사와 회계정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회계감사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공인회계사가 내는 그런 어떤 내용, 과정 또는 기법, 그런 논리들을 가르쳐주는 과목이 회계감사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기업은 감사를 스스로 하죠. 그죠? 기업의 모든 어떤 내용들이 어떤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뭐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회계정보 시스템은 기업이 만든 회계정보가 체계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기업이 회계정보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전산회계와 전산이라는 과목과 또 시스템학이 접목돼서 배우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공통적으로 회계감사와 회계정보 시스템은 우리 회계학 전공으로 본다면 3학년, 4학년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조금 난이도 있는 과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우리는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며 또 회계학이 목적과 기능과 또 왜 회계학을 배워야 되는지 또 회계학을 배울 때 중요한 개념인 이해관계자라든지 또는 재무제표 또는 뭐 신뢰성, 회계감사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계라는 새로운 어떤 영역, 새로운 어떤 과목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첫발을 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회계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좀 더 실무적인 측면에서 회계학 과목을 배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